저희가 지금 영상 찍는 날이 8월 3일이거든요. 8월까지 이렇게 좀 처음에 더영과 맨유가 링크 있을 때 이렇게 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적서가가 너무 길어지죠? 네.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프랭키 더영 맨유 링크 나왔을 때 야, 더영이 왜 가냐? 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뭐 팀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봐봐, 바르셀로나에서 플랜의 중심이야. 사비 감독 더영 너무 좋아해. 더영도 바르셀로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지금 바르셀로나 안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이 많잖아요. 중요하죠, 사실. 네, 근데 더영이 왜 굳이 지금 이 안정적인 상황을 떠나려고 하냐? 나는 이게 주 의견이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적사가가 길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는 진짜 가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타이밍도 있었어요. 그리고 프랭키 더영이 지난 시즌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사비 감독 오기 전처럼 성적이 좋지 않았어, 리그 순위가.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 반전을 통해서 2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런 입장에서는 저도 더영이 약간 떠나려나 생각이 들었는데 구단 얘기하는 거 보니까 떠날 것 같기도 하고 더영도 뭐 이거는 맨유는 또 터나우가 또 부임을 그래 했고. 그리고 막 더영도 이거는 뭐 그 이적 소식을 다루는 그 기자들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더영도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근데 또 더영 개인적으로 막 SNS나 본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떠나기 싫어하는 거 같고 이게 사실 맞아요. 굉장히 복잡했던 이적사가요. 그러니까 더영은 지속적으로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계속해서 더영을 원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 지금 삼성 링크가 완전히 뚜렷한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계속해서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더영이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링크가 좀 이렇게 나고 이 원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터나가 이제 부임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터나가 부임을 했잖아요. 터나가 딱 부임을 했을 때 이제 더용이랑 사실 이 둘은 같이 있는 그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뛰었으니까. 왜냐면 터나 밑에서 더용이 저는 한 단계 스텝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바르셀로나 이적도 성사가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터나와 더용 자체의 궁합은 저는 아주 잘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프랭키 더용이 옮길 이유가 명확할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적사가가 길어지는 게 괜히 길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터나 만약에 이제 뭐 이적이 사실 성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은사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터나 밑에서 더용이 좀 어떻게 뛰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19 시즌에 더용이 터나 감독 아래 이 아약스에서 총 52경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리그 기준 31경기에 출전을 했고 그 시즌에 아약스가 리그랑 컵대회 더블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4강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 4강도 사실 난 1차전 끝났을 때 아약스 챔스 결승 가는 줄 알았어. 사실 아약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야 기적의 승리긴 하지만 아약스 입장에서는 진짜 뼈아픈 패배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그치. 패배지. 모라가 졸라 유리했는데 이거를 3대1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모라 헤트트릭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때 이제 주원혁이 이제 라면 먹으면서 뭐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라고 했지만 편하게 볼 수 없는 경기였고 4강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아약스 입장에서는 더블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4강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위에 지금 DSLT에서 이거 참고를 하고 있어서 이거 차트를 좀 같이 봐주시면 더용이 이 항목별로 쭉 놓고 봤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았었던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인 거죠? 그렇죠. 그 당시 2018-19 시즌에 프랭키 더용 첫 번째 볼을 운반하는 능력 99점 만점에 98점의 점수가 매겨졌고요. 그 다음에 링커 플레이 이거는 뭐 사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연결을 그렇죠.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줬다. 99점 만점에 95점을 받았고 그 다음은 볼 소유할 수 있는 이 볼 키핑 능력 이게 99점 만점에 93점 이런 주요 3개 항목에서 굉장히 뛰어난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용이 이 3가지를 또 놓고 보면은 첫 번째 볼 운반대 그리고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여기에 볼 키핑도 되네. 그러니까 미드필더 삼선 이제 중앙에서 뛰는 미드필더 중에서는 최고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3가지 요소가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때 아약스를 보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자리가 더용의 자리였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용이 볼을 받기 위해서 좀 내려가는 형태가 됐을 때는 아약스가 3-3-1-3과 같은 구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종종 포메이션에 전환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더용이 내려오고 양쪽 풀백이 미드필더 라인이랑 같이 맞추는. 그러니까 더용이 내려오면서 이제 혼자가 남잖아요. 근데 이 혼자가 남았을 때 압박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양 풀백이 전진하면서 같은 선상에서 라인을 구축을 해주고 이 빌드업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3-3-1-3 형태의 라인 구도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수 기자님이 낑깡대부님이 이제 워낙에 아약스 축구를 오래 보고 길게 보고 잘 아시니까 그렇죠. 그때 더영 바르샤 가기 전에 더리우트는 유벤투스 링크 있었고 근데 더영은 가면 왜 잘할 거냐면은
아약스가 훨씬 더 상대가 내려앉아서 수비할 텐데 물론 바르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 아약스에서 더용이 해줄 수 있는 해야 하는 역할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바르샤 가면 조금 더 분배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더용이 더 잘할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물론 역시. 막상 가서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좀 쉽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용도 막 엄청나게 막 이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김진수 기자님이 근데 어느 정도 맞네요. 네, 좋은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더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압박 상황에서의 드리블 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패스 능력. 이게 아약스가 페널티 에어리어 가장자리에서 상대편 가장자리까지 볼을 운반하고 전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용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볼 운반하는 능력이 볼 캐리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이 더용이 볼을 운반함에 따라서 두산 타디치가 퍼스트9 역할을 수행을 하고 반더비크가 10번 롤을 수행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끔 저는 발판을 깔았다라는 이 분석 아주 정확하다고 봤고, 그리고 아약스가 경기장 중앙 전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 더용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아약스가 이 넓은 지역에서 공격하기를 원했을 때는 레프트백 그리고 레프트 윙어랑 같이 더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트라이앵글 구도를 형성을 해요. 저는 현대 축구에 있어서 좌우 측면에서의 트라이앵글 구도를 형성하는 거 지금 사실 아스날의 아르테타가 하려고 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윙어, 풀백, 그리고 맷잘라들. 이 맷잘라들이랑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트라이앵글 구도를 형성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더용이 아약스에서 뛰던 18-19 시즌에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좀 수행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여주면서 이제 꼭지점 역할을 대주거나 아니면 볼 줄기를 만들어 주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용이 이런 역할을 터나 밑에서 했어요.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서 그럼 더용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터나는 비슷한 롤을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바르셀로나 오면서 더용도 전체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약간의 세밀한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부분이 발전했으면 어느 부분이 좀 단점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차이는 있겠지만 터나가 기본적으로 더용을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맨유에 와서도 이런 형식으로 사용한다고 놓고 봤을 때 과연 프랭키 더용의 이 이적이 빠그라지면 프랭키 더용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오지 못하면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과연 어떤 선수들을 더용의 대안으로 좀 삼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 지금 덕현이가 말한 대로 더용의 대안, 직접적인 대안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 지금 더용이 오지 않았을 때 지금 터나우 감독이 원했던 그렇게 더용이 운반해주고 꼭지점 역할을 해주고 좌우 뿌려주고 중앙에서도 왔다 갔다 해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없다. 네. 그러면은 조금씩 다른 선수들의 역량을 키우거나 움직임에 조금 변화를 주고 하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팀 내에 남아있는 자원들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저도 봅니다.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삼성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골머리를 좀 앓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수 작가? 너무 힘들어요. 맨유 삼선 지금 제일 보강해야 될 포지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선 링크가 이제 프랭키 더용 외에 좀 뚜렷한 게 안 났던 건 저는 맨유가 계속해서 프랭키 더용 딜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엄청난 매물이 있고 사실 돈이 걸려 있는 것도 크니까 저는 이건 집중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멜리사레디가 더용이 만약에 오지 않게 된다면 대체자로 누구를 영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후백 네베스. 근데 네베스도 맨유랑 링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맨유는 이 후백 네베스의 정말 좀 그런 패스 범위, 굉장히 광범위한 패스 범위와 득점력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템포 조절이 능숙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울버햄튼이 지금 후백 네베스한테 책정한 금액이 954억이거든요. 비싸다. 졸라 비싸죠. 후백 네베스 954억은 나는 좀 선 많이 넘는 게 아닌가. 이 금액을 주고 과연 네베스를 영입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애매하다고 봅니다. 물론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가격표를 붙일 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약간 이건 링크가 진한 건 아닌데 헤나토 산체스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앵커맨으로 뛸 수 있는데 박스투박스로 활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헤나토 산체스도 만약 더용이 오지 못한다면 뭐 맨유 스쿼드에서 그리고 맨유 보드진이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더용 이게 그 딜이 진전이 안 됐을 때 네베스나 산체스가 오면은 이거는 약간 기대하고 있었던 눈높이가 많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계속해서 삼선 자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랭키 더용 딜이 좀 어떤 식으로 진전이 더 될지 그리고
이제는 맨유가 조금 저는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도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네베스도 얘기했고 산체스도 얘기했지만 이 외의 자원들도 지금 고려 대상들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갑자기 오피셜 뜰 수도 있어요. 네, 뭐 그거는 뭐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